우리가 알고 있는 건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은 키가 작아서 전쟁을 일으킨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지금도 누군가 과하게 야망이 크면 우리는 말합니다. 나폴레옹 콤플렉스 아니야. 마치 작은 키가 거대한 정보격을 만들었다는 듯이요. 그런데 결말부터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유럽을 뒤흔든 그 남자의 실제 키는 당시 프랑스 남성 평균보다 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꽤 평범하거나 살짝 큰 편에 가까웠다는 말까지 있거든요. 그럼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한 인간의 신체 치수가 어떻게 200년 넘게 전 세계인의 머릿속에서 줄어들 수 있었을까요? 이야기는 전쟁터가 아니라 종이 위에서 시작됩니다. 대포 소리보다 조용하고 군대보다 오래 살아남는 무기. 바로 조롱과 풍자화, 그리고 단위 변환의 함정이었죠. 한국 신문 속 나폴레옹은 늘 작고 성마른 남자로 그려졌습니다. 거대한 모자 아래에서 팔짝 뛰는 난쟁이 황제. 그런데 무서운 건 사람들이 웃는 순간 그 이미지는 사실보다 강해진다는 겁니다. 자, 이제 시간을 되감아 보겠습니다. 세인트 헬레나의 외딴 섬, 죽음을 앞둔 황제의 몸을 누군가가 잽니다. 기록에는 분명 숫자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바다를 건너는 순간 의미가 바뀝니다. 프랑스의 인치와 한국의 인치는 같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정치적 선전이 달라붙습니다. 그렇게 한 남자의 키는 줄어들고 신화는 커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칠 건 단순한 역사 잡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쩌면 역사상 가장 성공한 가짜 뉴스가 만들어지는 방식, 그 차갑고도 기묘한 해부인 거죠. 배경과 맥락. 1769년 지중해의 작은 섬 코르시카 아작시오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름은 나폴레온의 부오나파르테. 훗날 프랑스식으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되는 사람이죠. 흥미로운 건 이 남자가 유럽 지도를 통째로 흔들 만큼 거대한 인물이었는데도 오늘날 가장 오래 살아남은 이미지는 뜻밖에도 키 작은 남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랬을까요? 기록을 따라가 보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1821년 5월 5일 남대서양 세인트 헬레나 섬 롱우드 하우스에서 나폴레옹이 숨을 거둔 뒤 그의 키는 프랑스식 단위로 오피에 이푸스 정도로 기록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돼요. 당시 프랑스의 1푸스는 한국의 1인치와 길이가 달랐거든요. 프랑스식 5피트 2인치는 오늘날 미터법으로 대략 168cm 전후입니다. 19세기 초 프랑스 남성 평균과 비교하면 특별히 작은 키가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한국식으로 5피트 2인치라고 읽어버리면 갑자기 157cm쯤 되는 아주 작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단위 하나가 한 인간의 이미지를 바꿔버린 겁니다. 하지만 단순한 착오만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엔 의도가 있었어요. 1803년 무렵 한국 런던의 풍자화가 제임스 길레이는 나폴레옹을 리틀 보니라는 이름으로 반복해서 그립니다. 작은 몸집, 커다란 모자, 과장된 분노, 유럽을 삼키려는 욕심. 당시 한국은 프랑스의 침공 가능성에 떨고 있었습니다. 도버 해협 건너편에 있는 나폴레옹은 단순한 외국 군주가 아니라 현실적인 공포였어요. 그 공포를 정면으로 응시하면 너무 무섭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공포를 줄이는 방법을 찾죠. 웃음거리로 만드는 겁니다. 저 괴물은 사실 조그만 남자야. 이 말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심리적 방어였던 거죠.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한국인들은 왜 나폴레옹을 잔인한 정복자가 아니라 작고 성질 급한 남자로 소비했을까요?
그건 훨씬 더 잘 팔렸기 때문입니다. 악마는 두렵지만 콤플렉스 있는 작은 폭군은 조롱할 수 있거든요. 조롱은 전쟁 중인 국민에게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신문, 판화, 술집의 농담, 정치 포스터를 타고 이미지는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실제 나폴레옹이 아니라 길레이가 만든 나폴레옹을 기억하게 됩니다. 두 번째 장면은 프랑스군 내부입니다. 나폴레옹에게는 르 프티 카포랄, 그러니까 작은 하사관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이 별명도 오해를 키웠어요. 그런데 이 표현은 키를 놀리는 말이라기보다 이탈리아 원정 시절 병사들이 젊은 장군에게 붙인 애정 섞인 별명에 가까웠습니다. 1796년 27살의 나폴레옹은 북이탈리아 전선에서 오스트리아군을 상대로 연승을 거둡니다. 로디 전투, 아르콜 전투, 리볼리 전투를 지나며 그는 병사들 앞에서 자신을 멀찍이 떨어진 귀족 지휘관처럼 보이게 하지 않았습니다. 포병 출신답게 전장 가까이 있었고 병사들의 언어를 썼고 속도와 기동으로 판을 뒤집었습니다. 그러니 작은 하사관은 그의 낮은 계급을 흉내낸 조롱이 아니라 병사들이 저 사람은 우리 쪽 사람이다 라고 느꼈던 표현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별명이 한국 풍자화와 결합하면서 의미가 바뀝니다. 애정 어린 별명이 신체적 조롱으로 번역됩니다. 왜 이런 선택이 반복됐을까요? 인간은 복잡한 인물을 단순한 이미지로 기억하고 싶어 하거든요. 황제, 혁명, 전쟁, 법전, 유럽 질서의 재편. 이 모든 걸 이해하려면 너무 많은 맥락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키 작은 남자의 열등감이 유럽을 불태웠다는 이야기는 단순하고 자극적이고 기억하기 쉽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가짜 뉴스는 살아남습니다. 사실보다 짧고 설명보다 선명하며 진실보다 재미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의 키 이야기는 한 사람의 신체 조건에 관한 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19세기 유럽의 선전전, 단위 체계의 혼란, 전쟁 중 대중심리, 그리고 이미지가 사실을 이기는 방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폴레옹은 실제보다 작아진 것이 아니라 적들이 필요로 한 만큼 작게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은 전쟁이 끝난 뒤에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워털루는 1815년에 끝났지만 작은 나폴레옹이라는 이미지는 아직도 우리 머릿속에서 행진하고 있거든요. 반전과 전개. 그런데 아무도 예상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전장에서 나폴레옹을 꺾지 못하던 한국이 종이 위에서 그를 먼저 쓰러뜨리기 시작한 겁니다. 칼도 아니고 대포도 아니고 그림 한 장으로요. 한국의 풍자화가 제임스 길레이는 나폴레옹을 리틀 보니, 그러니까 작은 보나파르트로 그립니다. 커다란 장화 속에 파묻힌 남자, 왕관보다 욕심이 큰 아이, 지구본을 움켜쥐려다 의자에서 떨어질 것 같은 난쟁이 독재자. 그 그림을 보는 순간 사람들은 안도했을 겁니다. 유럽 전체를 벌벌 떨게 만든 그 남자가 사실은 작고 우스운 존재라면 공포가 조금 덜해지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조롱이 단순한 외모 비하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전쟁 중인 국민에게 적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드는 심리전이었어요. 나폴레옹은 빠르고 계산적이고 전장을 읽는 능력이 거에 기이할 정도였죠. 그런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 무섭습니다. 그런데 작게 만들면요. 갑자기 다르게 보입니다. 저 사람은 거대한 야망을 가진 작은 남자다. 이 문장 하나가 사람들의 머릿속에 박히는 순간 복잡한 국제정세는 아주 쉬운 농담으로 바뀌는 거죠. 긴장은 웃음으로 바뀌고 웃음은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그런데 반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 나폴레옹의 키는 당시 기준으로 그렇게 작지 않았거든요. 사망 기록에 적힌 키가 문제였습니다.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죽은 뒤 그의 키는 5피트 2인치로 기록됩니다. 이 숫자만 보면 작아 보이죠. 그런데 이게 프랑스식 단위였다는 게 핵심입니다. 당시 프랑스의 피트와 인치는 한국식보다 조금 더 길었어요. 환산하면 대략 168에서 169cm 정도. 19세기 초 프랑스 남성 평균 키를 생각하면 오히려 평균이거나 약간 큰 편에 가까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상 가장 유명한 키 조롱은 단위 변환 하나를 제대로 하지 않은 데서 더 강해진 오해였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장면이 있습니다. 나폴레옹은 황제 근위대, 특히 키가 큰 정예 병사들 사이에 자주 서 있었습니다. 권력자는 늘 상징을 연출하거든요. 강한 군대, 질서정연한 병사들, 완벽한 제복. 그런데 그 옆에 서면 웬만한 사람은 작아 보입니다. 거기다 작은 하사관이라는 별명도 있었어요. 프랑스 병사들이 그를 친근하게 부르던 말이었는데 이것이 한국의 조롱과 만나면서 전혀 다른 의미로 굳어져 버립니다. 원래는 애정 섞인 별명이었는데 어느 순간 콤플렉스의 증거처럼 소비된 겁니다. 말이 한번 국경을 넘으면 뜻도 같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바뀌어서 살아남거든요. 놀라운 건 이 가짜 이미지는 나폴레옹이 몰락한 뒤에도 죽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워털루 전투가 끝나고 황제가 섬에 갇히고 제국이 무너진 뒤에도 키 작은 나폴레옹은 계속 살아남습니다. 교과서 속농담으로, 만화 속 캐릭터로, 심지어 심리학 대중문화에서 나폴레옹 콤플렉스라는 말로까지요. 실제 인물보다 이미지가 더 오래 산 겁니다. 이쯤 되면 조금 섬뜩해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 인물의 모습 중 얼마나 많은 것이 사실이 아니라 누군가가 반복해서 보여준 편집본일까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단순히 나폴레옹은 사실 작지 않았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들은 왜 그가 작았다고 믿고 싶었을까요? 아마도 거대한 공포를 작게 만들고 싶었기 때문일 겁니다. 너무 강한 적, 너무 빠른 변화, 너무 이해하기 어려운 천재성을 마주하면 인간은 그것을 설명 가능한 약점으로 줄여버립니다. 그는 키가 작아서 저렇게 야심이 컸다. 이렇게 말하면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복잡한 인간은 단순한 농담이 되고 압도적인 역사는 외모 하나로 정리됩니다. 그런데 조금 공감도 됩니다. 그 시대 사람들에게 나폴레옹은 뉴스화면 속먼 인물이 아니라 아들의 징집 통지서와 식탁이 빵값과 국경 넘어 포성으로 다가온 현실이었으니까요. 그를 작게 그리는 그림을 보며 웃는 일은 어쩌면 두려움을 견디는 방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그 웃음이 너무 오래 살아남았다는 거죠. 대포 소리는 멈췄지만 풍자와는 기억 속에서 계속 복제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한 인간의 실제 키보다 적국의 선전물이 만든 그림자를 더 또렷하게 기억하게 된 겁니다. 클라이맥스. 여기서 두 번째 반전이 옵니다. 나폴레옹이 작지 않았다는 사실보다 더 흥미로운 건 사람들이 왜 그렇게까지 그를 작게 만들고 싶어 했느냐는 거거든요. 겉으로 보면 이유는 간단해 보입니다. 프랑스식 피트와 한국식 피트가 달랐고 부검 기록에 남은 5피트 2인치라는 숫자가 한국식으로 오해되면서 실제로는 약 168cm였던 사람이 갑자기 157cm짜리 왜소한 남자로 바뀌어 버린 거죠. 여기까지가 첫 번째 반전입니다. 아, 단이 착각이었구나. 그런데요. 이야기가 200년 넘게 살아남은 이유는 단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진짜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숫자를 믿은 게 아니라 그림을 믿었습니다. 당시 한국의 풍자화가들은 나폴레옹을 집요하게 작게 그렸습니다. 특히 제임스 길레이 같은 인물은 나폴레옹을 리틀 보니, 그러니까 작은 보나파르트로 만들었죠. 그는 거대한 제국을 흔드는 전략가가 아니라 화가 나서 발을 동동 구르는 작은 남자로 묘사됐습니다. 왕관은 너무 크고 칼은 우스꽝스럽게 길고 표정은 과장되어 있었죠. 마치 어린아이가 세상을 정복하겠다고 떼쓰는 것처럼요. 이게 강력했을까요? 한국 사람들에게 나폴레옹은 실제 공포였습니다. 그는 유럽의 지도를 바꾸고 있었고, 군대를 이끌고 국경을 무너뜨렸고, 한국 본토 침공 가능성까지 상상하게 만든 인물이었거든요. 말하자면 너무 큰 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큰 적은 무섭습니다. 하지만 작게 그린 적은 비웃을 수 있죠. 바로 거기서 가짜 뉴스가 완성됩니다. 사실을 왜곡해서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먼저 달래주는 겁니다. 저 남자, 그렇게 무서운 괴물이 아니야. 그냥 키 작은 독재자야. 열등감 때문에 전쟁을 벌이는 작은 남자일 뿐이야. 이렇게 말하는 순간 공포는 조롱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조롱은 기억에 오래 남거든요. 더 흥미로운 건 나폴레옹 본인도 이미지의 힘을 알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전쟁터에서 수많은 적을 상대했지만 자신을 우스꽝스럽게 그리는 한국 풍자화에는 유난히 예민했다고 전해집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총과 대포는 몸을 겨누지만 풍자화는 명성을 겨누니까요. 제국은 전장에서만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당신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이미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폴레옹의 키에 대한 오해는 단순한 역사적 해프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지 전쟁의 승리였습니다. 한국은 나폴레옹의 군대를 완전히 막기 전부터 먼저 그의 크기를 줄였습니다. 물리적인 키가 아니라 상징적인 키를요. 유럽을 뒤흔든 남자를 한 장의 만화 속에 가둬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만화 속 나폴레옹이 실제 나폴레옹보다 더 오래 살아남은 거죠. 여기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왜 우리는 아직도 나폴레옹 콤플렉스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겠을까요? 왜 작은 키와 과도한 야망을 연결할까요? 답은 불편하지만 간단합니다. 그 이야기가 너무 잘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정치, 제국주의, 전쟁, 선전, 단위 체계의 차이보다 훨씬 간단하잖아요. 키가 작아서 세상을 정복하려 했다. 이 한 문장은 쉽고 잔인하고 기억하기 좋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남은 것은 정반대입니다. 나폴레옹은 작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를 작게 만든 쪽이 훨씬 영리했습니다. 그들은 한 인간의 신체를 공격한 게 아니라 대중이 그를 상상하는 방식을 장악한 겁니다. 그리고 그 상상은 교과서보다 오래, 기록보다 끈질기게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나폴레옹의 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역사라고 부르는 것들 중 얼마나 많은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 반복된 이미지인지에 관한 이야기인 거죠. 마무리. 결국 나폴레옹의 키 이야기는 한 사람의 실제 신장보다 훨씬 큰 질문을 남깁니다.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사실보다 오래 기억할까요? 작은 키의 독재자, 콤플렉스에 사로잡힌 정복자. 이미지는 너무 선명하고 너무 설명하기 쉬웠거든요. 그런데 반전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역사는 때때로 진실보다 잘 만들어진 농담을 더 오래 보존한다는 것.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숫자 하나, 사진 한 장, 짧은 밈 하나가 반복되면
그것은 어느새 사실처럼 굳어버리는 거죠. 나폴레옹은 전쟁터에서만 싸운 게 아니었습니다. 죽은 뒤에도 이미지와 소문이라는 전장에서 계속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댓글로 여러분은 오늘날 어떤 인물에 대한 숫자로 포장된 오해를 믿어본 적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다음 편에서는 중세 유럽을 뒤흔든 또 하나의 이상한 공포, 춤추다 죽어간 사람들의 미스터리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보이페달의 역사 미스터리 시리즈 계속 듣고 싶다면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브리테니커 https://www 브리테니커 스미소니언 매거진 https://www 스미소니언 매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https://www 내셔널 지오그래픽 설명란에는 참고자료와 이어지는 롱폼 링크를 정리해두겠습니다. 사건의 배경을 더 깊게 보고 싶다면 설명란 자료를 함께 확인해주세요. 구독해두시면 다음 편을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